그 10년 사이에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까 싶어요. 애만도 못한 조악한 인간 쓰레기 장성택은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아내는 백두혈통의 김경희. 김정일의 정권을 또 받들었던 장성택. 장성택이는 걸어다니는 김정일입니다. 장성택이 김정은의 킹메이커였다. 1호 동지가 누구냐? 장성택이다. 국가 원수급으로 대우를 한 거죠. 백두혈통을 뛰어넘을 정도. 흉악한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이며 동상이몽 양봉우미하다가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불순하게 행동하여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송죽 엄마가 봄에 묘양산으로 꼭 구경 가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봄이 와야지 아무래도 좀 뭔가 새로 시작되는 느낌이다라는 거 설레. 다들 동의하실 것 같고 설레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 봄에 또 이제 뭐 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로 새로운 정권이 시작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정권 교체를 선택했습니다. 한 국가의 수장, 대통령이 탄생하기까지 혼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유, 물론이죠. 우리 뭐 개인기가 좋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 수뇌부, 이 사람의 최측근이 누구냐. 이럴 때 보통 선거에선 킹메이커라고 부르잖아요. 네. 왕메이커.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물밑에서 그렇죠. 예 정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을 정말 그 최고의 정점의 자리까지 올려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니 북한은 약간 좀 달라가지고 킹메이커면 아빠가 킹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세습이니까. 논리왕인데? 네. 굉장히 논리왕인데? 너가 해. 그렇게 하면 킹메이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요? 왜냐면 경쟁이 치열하고 또 킹은 후계 구도를 결정할 때 너무 일찍 넘겨주면 힘을 뺏고 그렇지. 또 너무 늦게 넘겨주다가 잘못하면 후계 구도가 틀어져서 권력을 놓칠 수도 있고 북한과 같이 절대 권력에서도 권력 승계라는 것이 있고 권력 승계 과정에서는 경쟁이 있게 되는 거죠. 김정은과 같은 경우에도 배다른 형인 김정남 그리고 자기의 친형인 김정철 있었겠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가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킹메이커는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김정은에게도 이 킹메이커가 있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겠습니다. 김정일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했지만 건강에 과신했다고 해요. 나가 80, 90대까지는 충분히 살 수가 있다. 이러다가 2008년도에 뇌졸중으로 딱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래가 내가 오래 못 살겠구나라는 걸 느꼈대요, 김정일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던 방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 2명을 불러요. 한 명이 누구였냐면 자기 친여동생 김경희. 그리고 백두혈통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물어보았다고 하죠. 이제 혁명의 후계자를 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누가 됐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백두혈통의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던 그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막내 아드님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바로 김정은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년 후인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에 북한의 권력자로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저는 이 똑같은 장면을 가지고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어찌됐든 이게 왕조 국가에서는 이런 식의 장면이 있을 때 지금 북한을 왕조 국가로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조선. 북한은 왕조 국가지. 맞아요. 조선. 네. 대부분의 왕조 국가에서는 북한도 마찬가지고 다음 왕을 골라야 할 때 누군가를 불러서 그 사람을 이게 뭔가를 물어본다라는 거는 다음 왕은 누가 좋겠냐, 세자 중에 누가 좋겠냐라고 물어본다는 거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테스트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대답을 하는 신하의 입장에서도 미리 복심을 읽어놔야 되는 측면이 되게 많아요. 어렵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버전 얘기도 있고 솔직히 그 자리에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남자와 김경희와 김정은도 현장에 있으면서 다 한번 다 의중을 한번 물어봤다. 여러 가지 버전의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와, 맞습니다. 여기서 아까 그
김정일에게 김정은을 후계자로 삼으라고 했던 네. 그 사람 바로 북한의 킹메이커 누구일까요? 2013년 정말 전 세계로 타진된 빅뉴스였습니다. 바로 장성택입니다. 어디다? 오, 샤프한데? 야, 저건 진짜. 북한이 어제 장성택 사용을 전격 집행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고모부를 처형했습니다.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전격 처형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허허. 사실 저도 이게 북한을 잘 모를 때도 기사로 봤었거든요, 뉴스로. 그때도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거 다 이때 기억이 나시죠, 다? 네. 기억이 나죠. 보통 공산국가에서는 숙청당하면 그냥 조용히 사라지거든요. 공식 사진에서 일단 없어지거나 심지어는 과거에 찍은 사진에서 이렇게 지워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지난 다음에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체포되는 장면을 그냥 중계를 하듯이 보여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처형했다는 소식, 그걸 또 북한에서 공개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 정말로 김정은 정권이 이제 뭐 1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 10년 사이에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까 맞아. 싶어요. 장성택이 김정은을 후계 구도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비참하게 처형이 되니까 상당히 뭐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탑 뉴스가 됐었어요. 그렇죠. State news agency is now reporting. Maybe he wouldn't need to actually do this so publicly. But that said, he's obviously a pretty hard-nosed guy who's been very much. 자, 그 전까지 장성택 사건 이전까지 김정은이 됐다라고 한 이후에 이제 뭐 국내 언론에서 뭐 국내 언론뿐만입니까? 해외 언론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김정은을 관찰을 해서 이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었는데 유학파다. 아무래도 전과는 다를 것이다. 그렇죠. 라는 그 이제 핑크빛 전망이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고모부를 무자비하게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왕조 시대에 있을 법한 그런 사건 이후로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고, 특히 우리 북한 당시 이제 주민들 충격이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땅과 수령으로부터 받아오는 하늘 같은 믿음과 뜨거운 육신적 유일한 후계자로 높이 추대할 때 대한 어디 굿다운 놈이 당과 수령의 영도권을 빼앗겠다고 그렇게 피눈이 돼서 날뛰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인민생활에 준 피해는 또 얼마나 막대합니까? 일심단결에 시를 쓰려고 하는 이 역정 패당이야말로 정말 사형도 가능합니다. 정말 갈기갈기 찢어서 역사의 어물장에 내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북에 계시죠? 네, 그때 저희들이 북한에서 그 신문에 나와서 저희들은 진짜 깜짝 놀랐단 말입니다. 우리 다른 지금 저희 동네에서는 장성택에 대한 이거 이미지가 진짜 좋단 말입니다. 제일 사람들이 인이 베낀 거는 김경희 남편이라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김경희랑 천안매부간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한달까 어느 만큼 저거 죄를 졌으면 저렇게 했는가 하고서 우리는 그때 막 욕하며 소리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뭐가 부족해서 저런 나쁜 짓 하는가 우린 막 욕했단 말이에요. 장성택을 욕하게 됐다는. 욕했죠. 우리는 당연히.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 그러니까 고모부를 죽였는데 네.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고모부를 죽였겠냐? 네, 얼마나 저건 나쁜 X다. 저거 저 들어서도 그렇게 욕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뭔가 이유가 있다. 네, 우린 그렇게 욕했습니다. 진짜 충격의 덕안이었어요. 왜냐면 그렇겠지. 항상 그 아나운서가 나와서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장성택 동지가 이렇게 꼭 동지라는 존칭을 써서 불렀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데 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성택 놈? 예, 이 놈, 예, 이렇게 놈이 되어 있는데
장성택이라고 말했는데 놈을 붙여야 되긴 조금 어색하지. 입이 너무 어색한 거여서 통지랬다가 엄청 혼나서 이제 대단한 그런 것 같아요. 애들도 있었고 그 손님들 중에 와서 꼭 물어보세요. 그 장성택 사건 아세요? 어떻게 그랬냐?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가 매뉴얼이 있었어요. 북한의 매뉴얼. 2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면 저희한테는 2인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교과서였어요. 매뉴얼이. 예. 이인자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북에서 오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장성택 사진을 다 지워야 된대요. 모든 책에. 네. 전국이 네. 황장엽 선생 지우고 누구 지우고 누구 지우고. 네. 보통 우리 그게 아니에요. 때도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우리 때도 사형하고 다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선전부에서 사진을 몽땅 걷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살던 분들 하자 1호 사진이 장성택이 없는 사진이 단 한. 그러니까 너무 많대. 그거를 그러니까 사진도 묘하게 그러니까 안경 쓴 요 밑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손으로 다 해가지고 이상하게 머리도 뺏긴 걸로 해가지고 얼굴을 다 변해시켜서 다시 해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언급도 못 하는 거죠. 뭐 어디다 대고 감히. 아니 로마 시대 때부터 가장 심각한 형벌이 그게 기록 말살형이라고 그렇지. 해가지고 다 지워버려. 야. 동상도 다 파괴해버리고요. 오랜만에 또 사진 한번 부셔보러 왔는데 좋네요. 네, 오랜만에 왔는데 사진을 이거 보시면 이거 뉴스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이게 계속 나왔던 이 사진인데 이게 이제 정치국 회의하다가 거기서 이제 잡혀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 찍힌? 진짜 많이 봤어. 2013년 12월 9일 날자 노동신문에 저게 나왔고요. 회의는 12월 8일 날 진행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광분주소라고 하는 사람 경찰관들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저렇게 끌고 나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린 그냥 하전사들. 중위 상위 우리 뭐 경사 뭐 경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경찰관들이 여기로 말하면 파출소 경찰관들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부주석 부통령이나 총리 되는 사람을 머리를 끌고 체포해서 가지고 나가는 그거를 저도 보고 엘리트 탈북자도 보고 온 세계가 다 보고 경악을 하는 거예요. 저 회의가 이제 얼마 동안 진행이 됐냐면 그 라종일 전 대사님이 쓰신 장성택의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 회의가 무려 10시간 동안 진행이 됐대요. 10시간 동안 진행이 연속 하루예요? 진짜 나쁜 나라다. 그렇죠. 그래서 회의를 10시간씩 하네. 김정은은 계속해서 이제 반당, 반혁명, 종파주의자 계속 욕을 하고 대노를 보이면서 저기 앉아있는 장성택은 얼마나 이제 좌불안석이었겠어요. 그 좌석에서. 어차피 난 처벌받기 뻔한데 얼마나 당황하고 불안했냐면 손에 볼펜을 쥐고 있었는데 계속 볼펜을 툭툭툭 치고 툭툭 차다가 결국 볼펜을 부러뜨렸대요. 그래서 끌려나간 후에 장성택의 자리에 남아있던 것은 부러진 볼펜밖에 없었다라는 글을 쓰셨더군요. 야, 표정들을 간부분들 이 뒤에 간부들의 표정들이 근데 표정들을 다 어쨌든 관리를 하고 있어. 다 심장은 엄청 빨리 뛰고 있을 것 같아. 조마조마할까. 장성택 백으로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말입니다. 그렇지. 다 장성택 연줄로 들어앉는 사람이 그렇지. 절반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다 다 수충됐을 거 아니야. 숙충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그러니까 있고. 그 본인의 어떤 그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그렇죠. 야, 저희들이 그 사진을 장성택을 정면으로 주시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그렇겠지. 살짝 위로 띄워보든지 아니면 무표정하게 이렇게 하든지 저 모습을 정면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게 그냥 현장에서 갑자기 준비된 게 아니고 그냥 땅 시작된 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뭐도 아는 사람들이니까 딱 응시하는 사람도 없고. 사실 뭐 이건 약과고 4일 뒤에 더 충격적인 사진이죠. 야 이거는 수갑차고 이게 세더라고. 이게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 제일 마지막에 찍힌 모습이고 네. 이게 국가안전보위부 특별재판정 모습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저 선배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국가안전보위부 특별재판소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사람은 다 죽었거든요. 아, 그렇겠지. 네, 본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근데 저게 특징적인 게 누르고 있잖아요. 이건 보위원들입니다. 이 국가보위부 보위원들인데 그 군복 입은 사람들은. 아,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왜요? 범죄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도 잡혀 나왔어. 상징적인 거. 저기 또 다른 특징이 특별 재판정 안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없습니다.
이런 더럽고 이런 놈들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이 보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손 보시면 멍도 들어있고. 어디. 살았네. 보라색이네. 부었어. 완전 보라색이야. 광 대표는 이미 이거 많이 맞은 거고. 저게 사실 일반인도 보이부 같은 데 끌려가면 정말 고문을 많이 당하는데 저 사람은 대욕죄인 민족의 반역자라는 명칭으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을까 싶어요. 어떻게 죽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도 몰라요. 이건 정확히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마다 썰이 다 다르고요. 맞아. 증언하는 사람마다 방식이 다 다르고요. 이건 통일돼야 알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 사람들 의견을 저도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14.5mm 이제 뭐 고사포라고도 하고요. 고사총이라고도 하고 이게 포랑총이랑 경계가 애매해지는 크기거든요. 14.5mm면은 매직 정도 크기예요. 하지마. 구체적으로 해. 매직. 알이? 총알이. 그러니까 비행기 잡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은 원래 청살하는 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AK 서청에 비하면 비교되는 7.6mm 자동보총으로 사격 지휘관에 따라 구령에 따라서 단발로 쏴 하면 혹은 3명 내지 6명의 사격수들이 나와서 땅. 혹시 좀 중대범죄, 뭐 김정일이 뭐 친필 지시 뭐 이 정도 나오면 연발로 쏩니다. 연발로 쏴다면 3발씩 따다. 그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관총으로. 예. 그런 쪽으로 쭉 진행되다가 이제 김정은 시기에 와서 사격 형태가 좀 청소년으로 바뀌죠. 그 등장의 고사총인데 쏘면 목 탄착 지점에 가서 싹 펴져요. 이거 총알이. 사람 같은 건 그냥 캐 집어넣죠. 아예 없죠. 시신 문제 때문에 이걸 사용했다는 얘기가 잘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기본의 사용은 북한에서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거지만 이거는 그냥 없애버리는 거. 장성택 부장을 죽이기 전에 행정부의 제1부부장인 이용화 제1부부장, 그다음에 장수길 부부장, 오른팔, 왼팔을 이런 식으로 쐈습니다. 이건 봤다는 직원들이 참 많이 왔어요. 이거 되게 많이 얘기들을 한다고. 고사총을 2개를 갖다 놓고 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냥 와락 하면 그냥 무너져서 없어지게. 그러니까. 부부장을 죽이는 자리에 장 부장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장 부장은 그때 행정부장 뭐 이런 직위를 다 가지고 있을 때.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게 벤츠 타고 와야 되겠는데 버스에서 내리더래. 일반 당중안의 지도원들하고 같이. 뭔가 이상하다. 행정부에 일이 생겼다. 근데 제일 앞 처형장 제일 앞자리에 앉혀놓고 이제 막을 쳐놨다는데 일부러 그렇게 했구나. 막을 쳐놓으니까 거기 이제 2명이 묶여 있고 내가 너무 잔인해서 말은 다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 처형 장면을 보고 장성태가 정신을 잃고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다. 워낙에 처참할 테니까. 워낙 처참한 상황이에요. 예, 일반적인 총이 아니니까. 이걸 봤다는 증언은 참 많은데 장성택이를 처형한 것을 봤다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그러네. 우리인데서 우리는 둘기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신기관총으로 쐈다. 나라를 배반한 민족 반역자는 이 땅에 묻힐 것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신고장에서 형체도 없이 만들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것을 또 고사포로, 고사총으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화염방사기로 다 태워버렸잖아요. 끝까지. 그런 그래서, 증언이 있죠. 예, 뭐 그래서 뭐 너 같은 놈은 정말로 조국의 신성한 땅 위에 묻힐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완전히 제로 만들어서 흩날려 버린다는 설이 있습니다. 너무 전이에요. 존속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자기 혈육 중에서는 이 반개 가족 중에서는 고모부니까. 가장 가까운 쪽이고 고모부예요. 이 고모부를 죽이고 김정은은 멀쩡히 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김정은의 표정을 보고 여러 가지 또 말이 나왔습니다. 이 처형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연속 공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식령 스키장에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일단은 세계인들은 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도 충격인데 자기는 혈육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도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3일 뒤에 김일성 2주기 그 모임이 열렸는데 그 주석단에 앉아있는 김정은 표정이 그날은 또 이렇게 엄청 무표정하고 눈알이 좀 풀려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너도 멘붕이 온 거냐. 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두 사진이구나. 상반된.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신경 쓰이고 가시 박힌 거 그냥 빼냈다 정도. 아픈 사람님 뽑아냈다 정도였던 거예요. 뭐 해야 될 일을 했다.
보통 권력자들 중에 사이코패스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렇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권력에 올라가려면 사람이 굉장히 또 잔인해야 되거든요. 냉정. 보통 사람들이 저지르지 못할 것들도 저질러야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CEO나 아니면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들 중에서는 사이코패스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왕조국가 아닙니까? 왕조국가 특성상 본인만 이렇게 처형을 하고 끝나는 게 일은 없죠. 이후에 다른 행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주겠다 그래요. 예. 과거에 뭐 황장엽 선생 여기 왔을 때도 그러라. 근데 장성택은 또 좀 다르거든요. 황 선생님하고 위치나 국 다르다기보다 북한 내에서 했던 그래서 그 상태 연결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북한에서 뭘 했다는 사람들이 장성택하고 연결 안 된 사람이 그렇죠. 거의 없어요. 황장엽 선생이야 이 공부하고 그렇지. 뭐 네. 밤에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타격받았던 게 해외에 대사로 나가 있던 장성택의 매형이라든가 뭐 조카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태영호 의원하고 식사하면서 아주 우연히 이런 이야기 했는데 말레이시아 대사로 나갔던 장성택의 조카 북한에서 버이브라고 나오면서 4명이 우르륵 나와서 데리고 가겠다고 그래서 아 진짜 내 귀로 의심했어요. 대사를 송환해 가는데 깁스를 한대요 다리에. 기부스요? 예. 못 도망가게. 뽀뽀대지 못 도망갈 수 없이. 그래서 내가 이거 20년 전에 내가 들었던 소리인데 하고 진짜 외교관들이 할 때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겠냐고. 이런 식으로 외국에 나가 있던 모든 친척들을 싹 쓸어다가 총살해버립니다. 얼마나 관계가 많을 거야 수십 년 동안. 그렇죠. 그리고 국내엔 또 얼마나 많겠어요. 연결고리들 그냥 가까운 놈들 싹 다. 그때 한국으로 온 묘일꾼들도 꽤 많았죠 사실은. 장성택 처형 기점으로. 그럼요. 이런 말까지 돌더라고요. 장성택이가 이제 기쁨조 등등해서 외부에서 낳은 자식들도 10명, 10여 명이 된대요. 얘들까지 다 총살했다고. 아, 이거 진짜 왕조국가 같다. 그렇죠? 아니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소름 돋는 게 옛날 중세시대나 이럴 때 쿠데타가 있거나 이런 경우처럼 뭐 왕의 오른팔 정도 되는 그런 사람 핸드 정도 되는 사람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축청을 했을 때 정말 사생아들을 그렇게 잡거든요. 사생아들을 다 추적해서 하나하나 다 죽이더라고. 복수할까. 그렇지. 이거는 하는 거야. 사생아까지. 근데 지금 2000년대에 이런 일이. 야. 저 우리 동네에 교도대라는 거 있단 말입니다. 한국에 비하면 민방위 되니까 지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예비군 예비군들이 이렇게 중대본부. 지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정말 잘 다니는 중대장이 있었는데 그 교도대 중대장 하루아침에 출근했는데 위에서 장령들이 딱 오더니 나오라서 똑 들어가니까 제 어깨에서 갑자기 이거 연장 다 뜯어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강제로 협동농장에다 활 내보내더라는 거랍니다. 이 사람은 뭣도 모르고 후에 알아보니까 이제 장성택이는 무슨 거기 연출이란데 이 사람 성은 한가입니다. 장가도 아닙니다. 근데 후에 알아보니까 외갓집으로 뭐 어떻게 사돈의 팔도 한다는 게 왜 얽힌데 얼굴도 모르고 친척이란 것도 모르는데 글쎄 하루아침에 글쎄 연장 떼고 글쎄 농장에 나갔어요. 이게 다행인 게 제가 한 분의 얘기는 5년 뒤에 알았대요. 자기가 뭐가 한번 가서 관계가 있는지. 자기 제목을 5년 뒤에 알았대요. 모르죠. 몰라요 정말. 간부사업 원칙에 자기 가족에 누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내가 왜 해임되고 철칙되고 여기 와 있는지 나중에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정말 잔인한 얘기인 게 우리가 조선시대 때 삼족을 멸한다고 예. 하잖아요. 삼족은 일가 친척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 사돈의 팔촌까지 죽이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내가 모르는 지인까지 죽이는 거라니까요. 굉장히 잔인한 행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집에 어디 밥 얻어 먹으러 간 사람까지 그러니까. 그런 꼴이지. 그런 꼴인 거. 장성택. 정말 저희가 뭐 이렇게 들은 이야기들만 가지고는 얼마나 극악무도한 큰 죄를 졌길래 이렇게 사형당했다고 했을까 궁금합니다. 맞아요. 진짜. 장성택은 자본주의 생활 양식에 물들도 부정부패 행위를 감행하고 부와 타락한 생활을 했다고 보도는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열히 단죄 기탄하면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개만도 못한 추악한 인간 쓰레기 장성택은 개만도 못한 추악한 인간 쓰레기 장성택은 당과 수령으로부터 받아하는 하늘 같은 믿음과 뜨거운 육신적 사랑을 배신하고 천인공노할 반역행위를 감행하였다. 놈은 오래전부터 더러운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동상이몽 양봉우미하다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자, 오, 장난 아니다. 아니 이게
못 알아들겠어. 진짜 원색적이다. 원색적인 어느 게 시대 언어지? 판결문을 쭉 보면서 여기 정말 그 가장 잔인한 표현이 양봉음이라고 봐요. 동상이몽 양봉음이하다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잔인한 것도 알아들어야 내가 맞는 양봉음이가 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정말 나쁜 소리다. 밝은 데서는 굽신굽신 봉사하고 어두운 데서는 거짓 뒤통수 친다예요. 양봉음위. 이게 역대 중국 왕조에서 황제들이 간신과 배신자를 처단할 때 쓰는 가장 악독한 죄목이거든요. 너는 양봉음위를 범했다. 넌 죽여야 된다. 이거를 얘기했다는 것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나온 거예요, 지금요. 저 아까 그 판결문에 부하방탕이란 말 나왔잖아요. 그렇지. 부하방탕이란 게 부하 말 자체 여자 이런 관계고 타락 도박하고 여자들 데리고 이런 기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 부하방탕 타락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여자간이 되게 뚜렷했대요. 어느 날부터 이제 북한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산이 있어요. 하장할 수 있는 산. 그게 어봉산이에요. 그래서 그 어봉산에 새벽만 되면 정말 너무 예쁜 여자 시신들이 같은 시간에 이거는 그 평양에서 거의 괴담처럼 했던 그 시신들이 계속 이제 한굴 두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오자마자 딱 주면서 태워 이거 다였대요. 그래서 무조건 태웠대요. 그 소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은 그렇게 태우다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 어봉산 소장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직접 당중앙위원회 그 신서가라고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신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캐봤더니, 그러니까 옷가루 뽑혀간 애들이에요. 그 죽은 처녀들이 다 옷가생들이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 뭐 기품조도 되고 예, 어디 결장도 가고. 그러니까 옷가라는 게 되게 현대판 궁녀죠. 예. 그런 애들이 이제 계속 죽어 나와서 이제 보니까 알고 보니까 밤마다 장성택 방에 불려 들어갔다가 장성택을 거부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막 이래가지고 그때 한때 그런 소문이죠. 예. 근데 여기는 서문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무산에 오영애라고 언니가 정말 예쁜 언니가 있는데 옷값 뽑혀서 중앙다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언니가 이제 중국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쫓겨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최종 면접에 갔는데 장성택이 나와서 장성택을 만나고 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야, 옷가를 뽑는데 왜 옷가 출신을 장성택이 와서 면접을 하냐고 자기네들도 다 의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것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어요. 태도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장성택 태도 논란. 맞아. 이거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진짜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편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킹메이커로서 김정은을 김정일의 후계자로 등극시켜서 권력을 잡게 하니까 예. 나는 남다르다 하는 것들이 은연중에 나타난 거죠. 저 사진을 보면 다 다른 자세로 있었는데 혼자 삐딱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 달라. 아, 난 달라. 이게 은연중에 나타난 거예요. 은연중에 나타난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사진들이 있는데 예. 뭐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고 있는 것도 있고. 아, 맞아. 그것도 유명했어요. 그리고 또 김정은 옆에서 짝다리 짚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장성택을 계속 김정은이 좋아했다면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지.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다 권력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돈 문제가 또 얽혀 있는 거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장성택을 쳐야 됐다 이렇게 결심을 하다 보니까 가장 쉽게 나오는 게 태도죠. 제가 기억나는 게 박수 칠 때 좀 늦게 쳤다. 그리고 건성으로 그리고 건성으로 쳤다. 뭐 이렇게. 현장에서 체포되고 얼마 뒤에 저는 판결문이 나왔잖아요. 판결문 내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내용이 신문 반 페이지 정도 차지하도록 판결문이 꽉 차 있어요. 각종 제목.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미리 사전에 다 다려들이 있었다는 소리고. 명분이지. 명분이죠. 김정은이로서는 도저히 장성택을 곁에 두고는 자기 킹메이커였지만 권성호서 박수치는 거 전념대로 확률 없지. 채령이랑 등등한데 그 모습을 북한 사람들이 그대로 보고 넘어간다는 건 용납이 안 되고 장성택이 있으므로 나의
당내 권력의 치명차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좀 상징적인 게 제가 보기에 북한같이 경직된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 칠 때 유일하게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거거든요. 그래. 김일성이었고 그다음에 김정일이었고 김정은인데 여기서는 그걸 갖다 장성택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인민의 눈으로 보거나 또 실제로도 사실상 장성택이 너는 내가 세운 거고 일종의 수령천정을 한다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김정은이 딱 했을 때 애송해였잖아요. 그래서 저게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이제 자기도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갖다 김일성으로 연출하기 시작하고 막 그렇죠. 이러면서 내가 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없애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권력은 공유가 안 되거든요. 권력은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킹메이커가 킹메이커로 남으면 되는데 이미 킹이 된 사람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지. 아무래도 어찌됐든 이게 명분 노름이긴 합니다만은 명분 자체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처형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가 딱 떨어지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100% 공평하게 딱 나온 것도 아니야.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야. 아니 근데 그때 북한에서 느꼈을 때는 이 장성택의 이 권력은 어느 정도였어요? 피부로 느끼는 게? 장성택이는 걸어다니는 김정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김정일은 딱 들어가서 박혀있잖아요. 그래, 안 나와. 김정일이가 한번 움직이려면 뭐 1호가 행사하고 뭐 보위원이 와서 수색하고 막 그러는데 장성택은 나가고 싶을 때 부부장 몇 명 데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 강정군 간부들이 보기에는 저는 걸어다니는 김정일이에요. 왜냐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장군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근데 일반 간부들이 장군님한테 이거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확인을 못하죠. 대박이다. 전화 통화할 수도 없고. 북한의 가장 큰 현대사 영향을 끼친 5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다음에 박금철이라는 사람. 67년도에 그 갑산파의 두목이 박금철인데. 청당한. 그다음에 장성택.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요. 장성택이가 북한 김정일 체계의 어떤 그 기반을 만든 사람이라고 보십니다. 장성택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다 특수기관이었어요. 특수기관이라고 하면 한 번 나갔다 온 친구들은 절대 못 내보내거든요. 근데 이 특수기관에 들어가면 재탕생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장성택이 운영하는 기관에 들어가면 일단 공급물자가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떤 데 가면 뭐 외화벌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화로 월급도 줘요. 그래가지고 경쟁력이 거기에 한번 들어가려고. 왜냐면 들어가면 먹고 입고 사는 거니까 잘 사니까. 그러니까 실세라는 건 그냥 북한 사람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나구나. 그래서 북한은 이제 중요 자리면 다 이제 김씨 일가들이 꿰차고 있거든요. 근데 김씨 다음이 많은 게 이제 장씨 일가였어요. 그래서 뭐 중앙당 자리에도 장씨가 많았고 외화벌이 하는데도 장씨가 많았고 또 중요한 외교관 자리가 있잖아요. 어디나 보면은. 근데 그 중요한 자리도 심지어 막 나이가 80 이렇게 된 사람도 장씨 일가라서 내보내고 그럴 정도로 장씨가 많이 차지했었어요. 북한의 당시에 대외무역까지 장성택이가 꽉 쥐고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때 북한에서 최고의 자랑이라고 하는 평양시의 과학자고리 창정고리에 고급 아파트에 알루미늄 창을 하는데 생산을 못해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꼭 들어와야 되는데. 유리랑 그 이중창. 네, 중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장성택이가 꽉 쥐고 있는 거야. 기분에 따라서 들여오고 나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정도로 장성택이가 내부적으로도 했지만 대외적으로도 자기 효과를 있다고 지금. 권력으로 비리도 좀 많이 저질렀겠어요. 뭐 옛날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묻는다.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장성택과 관련해서는 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설명을 지금 벌써 나온 것만 해도. 예, 뭐 엄청난 비자금이 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중국에 있는 대성은행에 있던 사람은 500만 달러. 그것도 뭐 장성택의 비자금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도망갔다. 뭐 이런 설도 있고 한데 아무튼 뭐 장성택 숙청된 이후에 2,000명이 따라서 숙청됐다는 설도 있고 장성택이 이렇게 숙청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비리 문제가 또 문제가 된 거죠. 이슈가 된 거죠.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그거예요. 장성택은 해외도 자유롭게 가는 사람이고 돈도 있어. 눈치를 채. 왜 도망 안 갔냐는 거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근데 이제 장성택 부장은
김정은한테 말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못 움직여. 거기도 또. 지도자 동지 아니면 장군님 저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 하기 전에는 못 나가는. 근데 김정은이 2011년 12월 30일 최고사령관에 등극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인 통치는 2012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그 1년 동안을 누가 나라의 대를 세워주냐. 그렇지. 김경희하고 장성택이 세워줍니다. 그렇지. 그 실제로 정책 과정에 참가했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 동지께 제의서를 써요. 우리 지도자에게. 나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장 부장한테 한번 가져가봐. 그러니까 보고서가 장 부장을 통해서 가기 시작해요. 장 부장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젊은 지도자보다 장 부장이 더 세네. 그러면 권력 냄새 맡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딱 버텨요. 근데 김정은은 딱 1년 지나보니까 이제 나도 할 것 같거든. 별거 아닌 것 같거든. 별로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리고. 이렇게 앉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넘어설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타겟으로 된 거예요. 기운의 킹메이커 장성택, 최영의 이 로얄 패밀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현존하는 망명자 중에 장성택에게 가장 가까웠던 최측근 이만갑이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장성택 부장이 도움을 해가지고 승승장구를 했고 권력 가까이까지 가봤던 한국으로 망명한 강태석이라고 합니다. 최측근 키도 굉장히 크세요. 대역 아니고? 네, 본인이십니다. 2008년도 두 번째 내출을 하고 그 병상에서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는 황순옥이, 그다음에 김옥이, 김정철이, 김정은이, 그다음에 김여정이, 장성택이, 김정희 그렇게 다 있었거든요. 회복했다니까 다 와 앉았는데 김정일이가 장부장하고 그 경위만 있어라. 다 나가고 둘이 있는 데서 빨리 후계자 이걸 매듭져야 되지 않겠는가. 너희들은 누가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냐. 근데 김정일이가 질문했을 때 장성택 벌써 김정일이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막내 아들이 적임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서 미소를 웃으면서 오케이 그렇게 결론을 했죠. 그러니까 복심을 읽은 거지. 찍었구나 벌써 저 때. 첫 번에는 그 마다들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 그 조직 지도부 그게 임명도 했었고, 근데 성격이나 모든 게 마다들이 김정일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우유부단하니까 장 부장하고 김경희가 제 자식처럼 키웠어요. 그걸 왜 표현을 못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김정은은 놀이를 한다든가 무슨 낚시를 한다든가 무슨 농구를 한다든가 이걸 할 때도 형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런 강한 성격을 소유했으니까 그때부터 봐서 김정일이는 후계자 가면 얘구나 해서 그런 말들을 언뜻 비췄죠. 그때 봐서 장 부장은 김정일의 그 심리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대처했지. 그래서 다 있었구나. 장성택으로서는 자기가 사실은 아들처럼 키웠잖아요, 김정남을.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눈치를 채고서 어쩔 수 없이 김정은을 이렇게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권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기도 했을 거예요. 자기가 김정남하고 친하다고 해서 김정남을 계속 밀었는데 김정일의 생각에는 김정남이 아니면 김정남만 멀리 하겠습니까? 장성택도 멀리 했겠죠. 근데 이제 평소에 김정일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김정일이 김정은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한 것을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김정남은 이미 일본 디즈니랜드를 방문했었는데 위조 요건 가지고. 위조 요건 가지고. 근데 그게 노출이 됐죠.
그 일이 발생한 이후로 김정남은 후계 구도는 안 되겠다. 김정일이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장성택은 김정일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후계 구도를 먼저 꺼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랬다간 자기도 위험해지니까. 그런데 김정일의 뜻을 파악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줄을 잘 선 거죠. 과거에 김정일이 후계자 될 때 김일성과 빨치산 함께했던 어진우가 신안 지도자 정치하고 보고 있는데 김정일이가 두고두고 잊질 않거든요. 어렸을 때 자기를 향해서 빨치산 원로들이 치졸한 쫙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줬던 어진우. 장성택은 그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시점에 내가 김정은을 딱 그냥 해치우면 정말 이거 자기가 진짜 킹메이커 이 욕심을 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또 북한 사람은 무슨 또 학습 효과가 있냐면 후계자를 얘기할 때 꼭 어머니를 얘기해요. 김정일이 후계자를 할 때 김일성의 부인 김종숙을 엄청 혁명의 어머니를 했단 말이에요. 2006년도에 저희들이 평양의 어머니라는 강연 자료를 입수했어요. 그게 내용 보니까 그 평양의 어머니가 거영리를 지금께서 충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와 이것이 후계자가 나오네. 그럼 거영리의 자식이겠구나. 그때 한국 언론에서는 김정은이냐, 김정은이냐. 그러니까 그만큼 안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안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맞아요. 그 강연자를 하나 딱 가지고. 보면서 맞아. 와 이건 틀림없이 후계자가 거영리의 자식 중에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금처럼 장성택이나 그 측근들에 의해서 여태 빨리 줄 서자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아니 그럼 김정남한테 치면 후계자 후보는 김정은 딱 한 명만 아닙니다. 형 김정철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김정철이는 우리가 알고 있던 설은 근육을 키우려고 뭔가 먹고 그 부작용으로 스테로이드? 네. 아무래도 장자 계승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후계자가 나타날 때쯤에서 지도자가 누구하고 사는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 자식 김정남이도 있었는데 김정남의 엄마는 벌써 외국 가서 죽었어요. 맞아. 근데 거영이하고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남이는 이미 해외 나가서 뭐 온갖 짓을 하고 다녔고 정철이는 맏아들인데 뭔가 시들시들하고 그냥 악기나 찾아다니고 이런 거고 저놈은 끈기도 있고 이러는 것 같으니까 야심도 있는 것 같으니까 제로 하자. 아니 근데 하필 그 시점에 김정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근육을 키우기 위한 모종의 약도 먹고 그런 말이 나온다라는 거는 음해의 느낌이 너무 강한데? 그게 말처럼 흘러나왔거든요. 그게 뭐 대북 소식통에서 나왔댔어요. 근데 외교관이 한 명이 오면서 실제로 그 말이 증명이 됐어. 어디 외국에 왔는데 약을 한 움큼씩 먹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약을 많이 먹었답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상황처럼 살아보겠다. 본인이. 정말 김정은이는 너무 어렸잖아요. 25살 때 후계자 교육 대충 받고 26살부터 이제 등극을 해야 돼요. 그래서 27살에 정식 나오는데 북한에서 27살 나 뭐라나 생각해 보니까 콩 닦아먹고 있었어요. 군대에서. 27살 북한 사람들 정말 애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 애가 딱 나가다니까 장성택에는 충분히 열의할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했을 거예요. 내가 상황이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소용할 때 내각 총리가 되려는 헛된 꿈도 꾸고 있던 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황처럼 놀려고 했던 놈 이런 것도 좀 꼽아주는 거예요. 야이누마를 해본 거야 어릴 때 꼬맹이 때 머리 근데 쓰다듬고. 약간 반론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내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 총리가 있고 캐비넷 같은 일반 내각이 아니라 북한 내각 같은 경우에는 그 돈 자금 관리하는 것이 인민 무력부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각이 총 통합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인데 이제 거기에 수장이 되려고 한 거고 이런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김정일이 사망하기 전에 이제 유언으로 김정은이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네가 좀 관리 좀 해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매형의 유언을 충실하게 이행을 했던 것뿐인데 방법이 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격분했다고 해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정말 이 장군과 어떤 전사의 관계인데 근데 집에 들어오면 또 고문부가 되더라. 너 왜 그걸 했냐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인데 왜 내가 이런 그 대접을 받아야 되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마식령 그 스키장을 건설한다고 하면 집에 들어가지고 그런 걸 왜 만드냐고
뭐 또 수족관이라든지 이런 거 유원지를 만들면은 밖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런 거 왜 만드냐고. 이거 뭔가가 잘못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는 그러니까 매형의 그 유언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데 조카가 잘못 받아들인 거죠. 큰소리하고 레드팀 역할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뭔데? 이거 뭔데? 김정일이 이제 2008년도 8월 달에 쓰러져요. 그래서 2008년 9월 9일 날 북한이 건국 50주년 큰 명절날인데 김정일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들려오는 소문이 이게 정책 결정이 안 되고 있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후에 알려진 게 뭐냐면 리용호 총참모장이 있습니다. 군 차수. 총참모장 너는 군대로 후계자를 보위하고 장성택 너는 당과 국가 일을 너한테 배워줘서 후계자를 만들라. 그 두 명의 임무를 맡았다고 지금 후에 오는 엘리트 탈북자들이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택이 그렇게 큰 역할을 후계 여기 과도 기간에 해준 거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김정일이 죽고 우타가 나타났을 때 김정은이가 앞에 있고 같은 선상에 있는 게 이용호예요. 총참모장 이용호. 여기 이용호. 당선되고 또 그 뒤에 서 있어요. 서희 7인의 킹메이커들이 후계 수업도 제대로 못 받은 김정은을 지금 바치고 있구나.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게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됐죠. 아니 사실 장성택이라면 뭐 다른 사람들도 많고 뭐 권력도 딱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있고 그러면 김씨 집안 딱 다 제치고 그냥 내가 권력을 잡을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김정일 같은 경우에 본인 스스로 이제 그 김씨 왕조의 세습이 자기까지 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아무리 봐도 3대 세습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0명 정도를 불렀대요. 김씨 왕조는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상징성으로 이렇게 놔두고 실질적으로는 약간 집단 지도체제를 만들어가지고 통치를 하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장성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아있겠다. 그렇죠. 김씨 왕조는. 일본의 뭐 천황처럼.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실제로 태국하고 일본의 천황제하고 태국 왕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라. 그래서 북한이 다 연구에 간 거야. 그러니까 김정일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에. 왕조라는 걸 그냥 인정했구나. 나는 상징적인 것으로 남고 밑에 그냥 지지고 복구하는 건 너네들이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결국은 자기가 아팠다가 탁 쓰러졌다 나오니까 이 나라가 점점 날아갈 것 같고. 그래서 후계자가 결정이 그렇고. 실제로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래 그 공산당이라는 게 일당 독재죠. 당 독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걸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이 그 당시에 그 해외파트 국정원 차장을 맡고 있던 나종일 전 대사한테 그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종일 전 대사가 그 김대중 대통령한테 이렇게 그 귀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반응이 뭐냐면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라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 체제를 잘 이해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입헌 군주제 같은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라종일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옛날에 보면은요, 그 왕이 나 이제 물러갈게 이렇게 한 번 딱 빼잖아요. 그때 물러가셔야 됩니다 하면 다 장단 나는 거죠. 그때 아닙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자가 와서 소복 입고 막 그렇게 아버님 머리 찍고 상소 올려야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논리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야 그거 쉽게 이해할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만약에 진짜 왕이 되고 싶었어도 결국은 한 2주 뒤에 그냥 왕수령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왕도 하고 수령도 하고. 왕수령 말도 어렵다. 왕수령. 근데 이 장성택의 생각은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장성택의 입장에서는 그때만 해도 사실 애송이잖아요. 뭐 27살 뭐 이런 애가 뭘 알겠습니까? 결제도 자기가 다 대신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 기간이 길지 않을까. 상당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내가 사실상 수령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마음가짐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들 막 칠 때가 이러고 박하게 앉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도 그때 승부욕이 엄청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와가지고
너 내가 다 해주는 대로 해. 너는 그 혹두각시 노릇만 해. 라고 하면은 마음에 들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김정은한테 통할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김일성은 자기 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군의 총 우두머리, 그러니까 인민무력부장 그런 사람을 사위로 삼으려고 그런 욕망이었죠, 김일성이. 그러니까 장성택이 이름이 탁 떠올라왔을 때 집안 보니까 시험치 않으니까 이건 아니다. 내 딸을 그런 서열의 집안하고는 시킬 수 없다. 그래가지고 완강하게 거절했죠. 계속 그 김경희는 그저 오직 장성택한테만 그럴 때 김정일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수령님, 경위 문제는 아무리 말려도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한 말이 당시에 야야 골 아프다. 경위 문제는 네가 알아서 좀 처리해라. 그래서 김정일이가 원산경제대학에 있는 장성택을 호출했죠. 아유, 딸 못 이겨. 그래서 김정일이가 한 말이 하나밖에 없는 내 손인데 잘 정말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다짐을 받고 승인해가지고 장부장을 소환시키죠. 야, 이 순식간에 이 순간의 선택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김정일한테 김경희가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김정일이랑 맞상을 하는데 계속 술을 권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대요. 맞겠다. 그러니까 이제 딱 기절하는 순간에 막 허탕하고 있으면서 야 경희야 너 살아 그랬대요. 뭐라고? 그래서 살으라고. 같이 살아 결혼해 이렇게. 그러니까 배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높이 샀다고 합니다. 김정일이가 그 파티 정치를 했는데 그 파티 모든 그 조직과 운영, 관리, 거기 참가하는 모든 간부들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파티가 막 이렇게 무르익을 때는 장부장이 탁 일어나서 전체 일어서 하면 김정일 앞에 나란히 쫙 서서 친한 지도자 동지를 향해서 경례 하면 또 몽땅 다 경례하고 파티 전 과정을 장부장이 다 주도하고 마지막 뒤처리까지도 장부장이 다 하는. 그래서 장성택이가 기쁨조라는 것도 장성택이가 만드는 겁니다. 중앙당 조직부에 옥과라는 부서를 만들어 놓고 전국에 있는 국민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다 훑어가지고 인물이 출출하고 또 신체검사에서 완벽한 그 합격된 애들만 골라서 특별 관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남자들은 김정일이 그 별장 보일러공, 돼지 키우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 옥화에서 다 선별했거든요. 기막히다. 진짜 맞아요. 이 기가 막힌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기쁨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기쁨조는 허담이라고 저희 외교부장 하던 사람이 허담이에요. 허담 알아요. 허담이 장성택이가 둘이서 우리 뭔가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기쁨조의 시초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김정일은 야 이놈 이거 좀 쓸만하다. 그 자기 그 권력 다지는데 철저하게 장성택을 부려먹었죠. 이용해놓고. 또 장성택은 거기에 또 복종하고 충실했고. 이게 쭉 보니까 네. 장성택이 기쁨조 조직을 창설하긴 했습니다마는 일단 본인이 기쁨조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본인이 김정일의 기쁨조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야. 네. 근데 어찌됐든 이 정도의 권력을 한 사람한테 쥐어주는 데는 단지 비위만 맞춰준다고 해서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권력은 촉구에서 나온다. 모든 권력은 김경희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장성택이라는 이름은 김경희하고 떼서 볼 수가 없어요. 김경희가 그렇게 좋아해서 평양에서 낡은 길을 볼가를 타고 6시간, 7시간을 가요. 와. 김경희가 대학.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고 하룻밤을 자고 또 6시간, 7시간을 와요. 그것도 원래는 같은 학교였는데 김일성이 만나는 걸 반대해서 학교를 원산으로 보내버린 거죠. 황장엽 선생님이 김성종합대학 총장을 하는데 예. 네가 알아서 저놈 떼라 둘을. 그래서 원산경제대학 기lum지학부로 보냅니다. 김일성이도 왜 이제 말하는 건 장성택의 아버지 집안은 국내 공산주의파예요. 종파로 다 청산을 했어. 67년, 69년도에 다 청산한 집안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마음에 들 리가 없죠. 그렇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다니고 오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보건데 중간에서 죽을 수도 있거든. 길이 험하거든. 강원도 길이 험하고. 아이고, 오빠한테 얼마나 또 뭐라고 했겠어. 그리고 또 오빠를 얼마나 들들 볶았겠어요. 아빠도 들들 볶았는데. 그러니까 김정일이 아버지한테 최초로 다 길가에서 죽습니다. 그냥 결혼을 시켜 줍시다. 그러니까 허락을 한 거죠. 장성택이 뭐 김경희의 남편, 충분한 어떻게 보면 권력적 배경이 있지만 본인도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본인이 권력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의 비율을 맞추면서 성장을 했지만 김정은 집권 초기 또는 김정일의 집권 말기에서의 역할을 할 때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요 높았어요. 한때는 우리가 제재를 하는데도 높으니까 한국은행에서 북한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은 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성택 나름대로 개혁 개방을 추진하면서 북한 경제를 나름대로 살리는 데는 기여했다. 그런 측면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장성택이 숙청된 2013년 이후 장성택 시기에 벌어놓은 돈으로 2014, 15 가지만요. 16년, 17년부터는 다시 꺾여요.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장성택이 권력적 배경에는 김경희가 자리 잡고 있지만 개인의 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김경희가 있었고 행정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 예, 그리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좋아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했다. 실제로 또 장성택이 일은 떠서 한 것 같아요. 김정일이가 이제 승계되면서 정권 잡으려고 그러면서 했던 일이 76년 8.18 독재 사건이잖아요. 8월 18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노무자들의 작업을 경비하던 유엔군 경비병들을 북한괴뢰 경비병 약 30명이 계획적으로 기습해와서 악랄한 살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미군이 정말 폭격하면 평양시의 주요 공장들을 지방으로 내보내야 됐고 주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상무절을 만들어서 장성택이한테 임무를 준다, 김정일이가. 8월 달부터 11월까지 20만 명 정도를 평양에서 소개시켰거든요. 근데 이 소개 사업이 아주 잘 된 거로 돼 있어요, 북한에서.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켜보니까 잘하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괜찮네. 이런 식으로 신임을 쌓아간 거죠.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었던 거야. 그렇죠. 자연상 필수종합대학 들어갔으니까. 일부에서 아는 것처럼 뭐 여자만 좋아하고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 능력이 있어요. 인간적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인간적인 매력이 어떤 건가 하면 자기를 도와주잖아요. 꼭 챙깁니다. 그러니까 저 한 자리 주십시오 하고 지도자한테 직접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면 아이 뭐 저 형님이 평양에 하나 지금 있는데 뭐가 필요해? 집이 하나 좀. 알아봐. 내가 하나 볼게. 그럼 한 평양에 들어가서 한 달 있다가 형한테 집이 차려지는 거예요. 안 까먹고. 안 까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끓이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의 국책 사업들을 장성택이가 다 합니다. 그렇구만. 그러니까 김일성이한테서 김정일이한테로 권력을 넘어올 때 이 사람이 발기한 게 3대 혁명 소조운동. 다 아실 겁니다. 사상기술 문화혁명을 해서 김일성의 조선을 김정일의 조선으로 바꾸는 것이 3대 혁명 소조운동이에요. 3대 혁명 소조혁명 사업부 부장입니다. 장성택이가. 그래서 김정일이 최측근 노릇을 하고 89년도에 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하잖아요. 부주석은 그냥 명목상 준비위원장이고 장성택이가 이걸 끌고 나갔으니까 13차 축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수대 창전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그때 장성택이한테 수도건설 부장이라는 걸 맡겨요. 그래서 평양시를 김정은 마음대로 바꾸는 거를 장성택이가 2, 3년 만에 해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걸쳐서 무슨 큰 일을 맡기면 꼭 하거나. 그러니까 능력 있고 잘생기고 술 잘 마시고 노래 잘 부르고 악기 잘 타고 돈 잘 쓰고 돈 잘 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그 정치적인 권위를 세우는 프로젝트로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기념비 세우는 거하고 건물 세우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슈페어라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군수상이 되죠, 그 사람이.
마찬가지로 장성택이 평양 축전 때 많은 건물들을 세우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장성택이 그 정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 장성택이 청년 사업부장 할 때 북부 내륙선이라는 철도 건설을 했단 말입니다. 저 생전에 장성택이 덕에 지금 바다에도 가는데 직선기를 그때 처음 봤습니다. 헬리콥터로 한 달에 한 번씩 떴단 말입니다. 우리 양강도 그 완전 산골에 지어물자라 숱한 거 싣고 들어와서 리젠가이 후원했는데 그 김정일이가 다 후원했다는 게 장성택 그렇게 밀어줬다는 게란 말입니다. 그만큼 장성택이가 힘있게 그 내륙선 건설을 완전히 완공시켜가지고 대단했댔습니다. 그만큼 힘있고 권위가 있었댔습니다. 장성택은 인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왕조의 일종의 재상이었다. 그러니까 재상으로서 기능했다. 재상으로서 그리고 기능을 심지어 잘했다. 인척인데. 그리고 그 다음 때까지 이르러서 그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점점점인 거죠. 그렇지. 어쨌든 백두혈통을 뛰어넘을 정도 김정은 시대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던 장성택. 그의 그 당시 권력, 힘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를 들어보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김정일 위원장은 평안북도 대계도 간석지를 찾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건강 이상설이 나돌았습니다. 그때까지 후계자도 없고 하니까 당연히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최고였죠, 권한이. 아니, 김정일이 뭐 쇼크 상태에 있는데 모든 국가 활동에 대한 지령이라든가 뭐는 김경희하고 장성택이 토론해서 결론하고 그렇게 해서 그 유지를 해왔거든. 그러니까 장성택의 위상이 완전히 뭐 2인자에서 뭐 거의 뭐 대단한 그 위상이 올라갔죠. 가장 그 장성택한테 태클을 걸은 게 그때 당시 중앙당 본부당 책임자 문성술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심화조 사건이 터졌는데 장 부장은 또 그걸 다 관할할 때니까 문성술 본부당 책임자 간첩으로 와서 처형해요. 장 부장 밑에 사회안전부나 검찰, 중앙검찰 다 말 잘 듣는데 국가보위부만은 장 부장 권한 바뀌었거든요. 반역자야 간첩이야 다 그렇게 죽였지만은 그 사람이 국가보위부는 장을 못했어요. 김정은이가 딱 그 올라오자마자 국가보위부장 자료를 다 해서 정은이한테 다 들이밀어요. 국가보위부장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정은이가 오케이 처리하라. 그래서 체포하러 가요. 근데 그 정보를 벌써 탁 들은 자살합니다. 자기 방 사무실에서. 우와. 왜? 위원장 난 그 사무실에서 자살하는데 위원장을 장 부장이 보고서에 그걸 없애치우면 장 부장이. 그래서 김정은이한테까지 그 유언 내용이 전달이 안 되죠. 지금 들어보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이 유서에 뭐라고 써 있었을까? 그러니까. 장성택을 고발하는 내용? 그러게. 나 억울하다. 그동안 방탕했다, 뭐 했다, 돈 어디서 뭐 했다, 이런 거 좀 적혀 있지 않았을까요? 다 아는 내용. 우동 측 국가보위부장이 숙청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자살했다고 보도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숙청만 당했다는 설도 있어요. 지금 권위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쪽에 저도 이렇게 약간 기울려고 하는데 장성택이 재판받을 때 끌고 간 사람들이 보위부잖아요. 그만큼 각을 세우고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리재강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있는데 2010년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고 이게 당시 노동당을 두고 행정부하고 조직지도부가 경쟁 구도가 있었는데 상대편을 제거했다. 이런 설이 있었고 나중에 장성택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조직지도부가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리재강이란 사람이 장성택의 유일한 뭐 라이벌 숙적이었는데 그 숙적화가 된 것이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2002년도에 그 이제 김정일이 홍콩 옆에 있는 선전 있잖아요. 선전식으로 개헌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장성택 보고 네가 알아서 해라, 추진을 해라 라고 이제 임무를 맡겨요. 근데 그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이제 이재강
조직 지도부 이제 제1부부장인데 왜 그러냐면 정말 골수 공산주의자예요. 그러니까 6.25 동란 때 자기 마을 주민들이 다 반공주의자들한테 학살당한 거 다 봤거든. 근데 어떻게 감히 지금 자본주의의 노란 물이 조국에 들어오는 걸 내가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갈등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2004년도에 처음엔 이제 이재강이 승을 해요. 강선에 있는 제철소에 이제 그 약간 뭐 이 유배 아닌 유배를 보내기 시작하거든요. 2년 후에 돌아온 다음에 장성택도 이제 그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격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강 부부장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보이부 소속 20톤짜리 덤프트럭에 와가지고 측면을 받아버려 빵 이런 식으로 직살해버려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 북한 권력의 속성이 그러니까 김정일이 통치술이죠. 그러니까 장성택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크는 건 자기한테도 불편하잖아요. 그 임무를 맡은 게 이재강의 조직지도부, 그다음에 우동 측의 국가보위부. 그러니까 국가보위부하고 조직지도부는 계속 자료를 종합을 해요. 그러다가 김정은이나 김정일이가 야, 왜 저래 요새 왜? 이게 그러면 이런 도청 자료도 있고 이게 나쁜 놈이다. 그럼 혁명을 가. 근데 또 어떻게처럼 살아와. 그러니까 조직 지도가 끊임없이 암투를 합니다.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차례차례로 손을 들어주는 거죠. 김정일이 이쪽 손을 들어주면 이쪽이 살아나고 이쪽 들어오면 저쪽이 살아나는데 이재강이 정말 2012년에 죽습니다. 2012년이 뭐냐? 장성택이 이른바 대리청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정말 한 20-30년 숙적을 제거해버려요. 지금 당시에 장성택의 입장으로서는 조직지도부가 제일 권력이었는데 제거했잖아요. 그리고 장성택한테 또 다른 숙제가 있어요.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장성택은 다 지고 불편한 건 처리했는데 군대가 또 버티고 있어. 김정일이 죽고 웅구차가 딱 떠날 때 보면 김정은과 나란히 당시 총참모장이었던 이용호가 딱 서 있어. 북한 사람들이 당연히 이용호가 먼저죠. 장성택은 뒤에 아직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건 정확히 아직 이제 역사가 지나가야 밝혀지겠지만 이용호가 일단 장성택보다 먼저 처리가 돼요. 그때 당시 김정은이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모르는 부분. 이거 장성택이네. 라고 생각을 했댔죠. 장성택이가 그때 당시에 눈에 고슬리는 거 싹 다 제거했죠. 이게 참,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장성택의 시점이라는 게 불과 이제 얼마 후면은 종파주의자로 몰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시점인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굉장히 화려하게 타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요 촛불이 흔들리게 되는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북한의 대표단 단장을 해서 한 경제대표단 인원이 80여 명이 중국을 장성택이 들어가요.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은 장성택이를 국가수반대우를 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이. 중국에서는 정은이를 절대 그때만 해도 인정을 안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후진타오가 뭐라 했는가 하면 저 어린애가 앞으로 잘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잘 못할 때는 무슨 대책이 있는가 하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정남이 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정남이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야, 이거는 제가 김정은이라도 들으면 진짜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그 2012년에 장성택이 중국을 방문한 그 화면이 나왔잖아요. 그때 중국에서 장성택에게 파격적인 의절을 한 게 중국은 국가 원수급이 오면은 조어대라는 데서 이렇게 묻게 해요. 그런데 조어대도 수준이 있어요. 5호루, 11호루, 18호루. 근데 위로 갈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근데 18호루에서 묻게 해줘요.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을 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최고의 예우를 했을 때도 그 18호루에 묵었습니다. 그럼 지도자급이네요. 그렇죠. 국가 원수급으로 대우를 한 거죠. 그만큼 중국이 장성택에 잘했고 그런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중국이 나를 인정 안 하는데 장성택을 국가원수급으로 인정해? 외교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의전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후진타오 주석이랑 이제 원자바오 총리랑 이제 1대1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원자바오 총리와 이제 회담 같은 경우는 비밀 회동이었어요. 이제 외부에 밝혀지면 안 되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냐면은 일단은 장성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예전에 이제 우리 북한이 아니다. 뭐 식량 원조 따위를 뭐 그냥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이제 10억 달러 차관은 달라. 약간 뭐 조건을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원자바오 총리가 지금 그 핵 문제 가지고 국제사회의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봤더니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원자바오 총리한테. 근데 이거는 뭐 김정은과 무슨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장성택 스스로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이제 듣고 김정은이 저거는 선을 넘은 거다.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뭐 핵 포기를 한다고? 어떻게 저런 말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된 거죠. 봐요. 국가 원수 대접을 받았어요. 당신을 갖다 애처럼 봐요. 좀 보세요. 박수 치는 거 봐요. 딱딱.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파 세력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개인적으로 건방졌다라고 하면 그냥 개인을 날리면 되는데 종파라는 건 뭐냐면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쪽 내 이들과 연관된 하나의 세력이 있고 그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겠죠. 심지어는 핵도 포기하고 중국과 경합해서 중국식 개방 개혁으로 나가겠다. 새 시대를 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을 텐데 이쪽에서는 딱 보니까 날려버린 거죠. 그 장성택 같은 경우에는 중국식 경제 개발, 개혁 개방만이 유일한 그 북한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특히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의중을 김정일한테 밝힌 것은 이제 그 고난의 행군 당시에 뭐 3만 명의 아사자가 나오니까 나라가 개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정일은 또 호화 파티를 열면서 술자리에 또 장성택을 불렀대요. 이 사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솔직하게 그 뭐 술김을 뭐 빌었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시 이제 김정일의 반응이 뭐냐면 옆에 있던 스테인레스 그 케이스 있잖아요. 그거 집어 던질 때 야! 뭔 소리 하냐고! 맞진 않았고. 세월이 흐른 후에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제 2002년도에 다시 한번 부른 거죠. 이제 김정일이 장성택을. 지금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 어떤 것이 좋은 해결책인가 솔직하게 얘기해보라고 또 술 한잔 먹으면서 전례가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뭐가 날라오는 게. 그래가지고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했대요. 뭐 장군님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술 한잔 먹고 이제 김정일이 솔직히 얘기하라고. 네 속마음 다 이제 알겠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술 기운에 이제 그 장성택이 아예 안 날아왔어 이번에는요. 중국식 개혁 개방 정책을 이제 홍콩에 있는 선전식으로 개혁 개방 정책을 해야 된다. 했더니 김정일이 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진작 얘기를 안 했는데 옛날에 얘기했는데. 네, 그때는 너무 취했던 건가? 그래가지고 네가 전권을 다 가지고 중국식 개방 정책을 시행해라 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2002년도 이제 7일 경제 개선 정책이라고 하죠. 북한에서 보통 1호 동지가 뭡니까? 1호는 김정은이죠. 그죠? 김정은. 네, 1호 동지는 감히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성택이 최고 권력을 쥐고 있을 무렵에 1호 동지는 김정은이 아닌 장성택이 되어버렸던.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한번 김정은이 직접 군 회계장부를 한번 살펴봤는데 원래 있어야 될 돈이 없는 거예요.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여기 돈이 왜 이렇게 비냐 했더니 장성택이 이제 54국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쪽에서 돈을 관리해가지고 다 그쪽으로 빼갔다. 그래? 그럼 가가지고 원상 복귀시키라고. 그래서 또 관계자가 54국을 갔어요. 가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앞에서 무장 경비 병력이 막은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 김정은이 보냈는데. 1호의 명령인데요. 네.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 지금 내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장부를 좀 갖고 오라고 김정은 동지께서 얘기했다고 했더니 그 경비병이 뭐라고 했냐면 1호 동지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1호 동 라고 얘기한 거예요. 경비병 얘기. 해놓고 물어봤죠. 당신들이 말하는 1호 동지가 누구냐? 장성택이다. 디 엔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성택 살아있을 때 1년 전이죠. 2012년도에 이제 현지 시찰을 나가요. 간부들 다 같이, 김정은도 다 같이 나가는데 간부들이 하나같이 장성택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 쳐다보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그렇죠. 황당한 일이겠어요. 회의하는. 그러니까 간부들이 전부 다 장성택의 사람들을 일하는 거잖아요.
이거 북한 내부에서는 사실 들키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아무리 김정은이가 힘이 빠져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가 현장에서 났었고 한국 언론에까지 다루었다면 사실 큰 거긴 큰 거죠. 그때 당시에 앞서 말한 어느 기자는 1호가 아니고 용본. 용본이 어떻게 했다. 우리 다 운었으니까. 제로오기. 교환수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해줄 때 어느 뭐 장성택 동지라는 그런 칭호를 안 하고 영번 동지, 이야. 몇 번 동지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이 1호 참칭설이 진짜 정말 팩트라면은 나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그토록 뛰어났던 사람이 이 당연한 역사적 교훈을 모를까요? 권력이 집중된 친족은 반드시 죽어요. 이건 100%야. 안 그랬던 적이 없어. 인류의 역사에서. 이 1호 동지는 이거 살짝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봐. 장 부장이 40년 동안 거기서 일했는데 내가 1호 동지고 1호 동지 허락 없이 그런 거는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건 죽은 다음에 나쁜 놈이라고 해서 살짝 들려 씌운 것 같고 예. 실제로 어느 행사장에 가서 이제 맞습니다. 우리 장 부장 동지 만수무강을 위하여 그랬다 장 부장이 그 자리에서 술잔 깨고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닿지 말아야 할 터부라는 걸 알아요. 손을 놓으면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장 부장 동지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1호 동지라고 한 거는 그것도 살짝 뒤집어 씌운 느낌이 있어요. 김정은에 대한 충성이 변함이 없었던 장성택이 1호 참칭 썰을 받게 될 정도의 이런 오해가 생기려면은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이미 이 사람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죽어야 돼. 장성택의 행보를 보면 철저하게 뭐 1인자가 되겠다고 한 행보는 아니었어요. 다만 저는 그 판결문을 볼 때 장성택 죄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요, 판결문은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해요. 살인죄, 사형. 큰 죄가 있으면 그거 하나면 돼요. 그런데 이런저런 제목을 다 갖다 붙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 뭐 특별한 게 없을 수도 있다는. 나는 정말 장성택을 죽이고 싶다. 그런 점을 볼 때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이며 동상이몽 양봉우미하다가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불순하게 행동하여 그 이면에는 김정은의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얘기를 쭉 다 들어봤을 때 결국은 김경희가 죽일 수도 있겠다. 야, 요 시선. 요 시선. 왜냐면 여자는 한을 한번 품으면 5월, 6월에도 저리가 낀다고 했어요. 발 앞에다 걸려가지고 막 이런 아니 근데 내가 이거 너무 웃고 넘기기에는 약간 애매한 건 그러니까 김경희는 미리 인지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김경희 비서가 마지막까지도 혁명화를 보내리라고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조카가 죽일 줄은 안 죽일 거다. 라는 이야기들이 한 대여섯 명한테서 중복돼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했고 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오빠도 그렇게 했는데 조카가 설마 김경희 비서도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너가 잘못을 많이 했으니 너 까부는 거 내가 안다 여자 좋아하고 그러니까 너 혼나긴 해라. 그런데 너가 죽을 놈이냐 그렇게. 죽일 줄은 몰랐지. 그거는 아니야. 죽을 놈이죠. 충격받았겠다. 만약에 장성택이 살아있었다면 북한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살아 있었어도 사실 김정은의 정책을 바꿀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 돼요. 의문이다. 다만 장성택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북한을 장성택이 구상한 대로 이끌고 갔다면은 우리 고영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된 그 나종일 전 국정원 차장님, 그분도 장성택의 길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성택의 길이 있었으면 남북관계도 훨씬 좋아졌을 것이다. 북한도 지금보다 훨씬 잘 살 것이다. 지금도 생각해도 아쉬운 거는 장성택이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좀 더 잘 구슬려 왔으면 지금의 그 아주 횡포한 핵을 막 쏘겠다고 난리를 치는 그 나라가 조금은 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익환 목사. 밀성이 신년사에서 초대했다더라야. 북한에 평양을 방문하여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과 만나 민족의 미래에 관하여 기탄없는 대화를 김일성과 직접 대화를 나눈 시간이 무려 7시간. 남북이 통일하는데 50년 이상 걸리는 건 이 민족적인 수치다. 근데 또 김일성 주석이 뭐라고 받아치냐면 뭐 오늘 얘기 잘하면 될지도 모르지요. 채널 A